그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동국대학교의 책임 입학 사정관을 맡고 있고요. 이제 뭐 위촉 교수님들 전임 사정관의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전형 설계라든지 이런 업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오늘 전달받기로는 벌써 몇 주째 어머님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 주시고 계시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어려운 내용을 다 많이 들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제 항상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릴 때 가장 기본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요. 우선적으로는 아마도 어머님들 예전에 공부하실 때 성문 기본 영어라든지 혹은 수학의 정석이라든지 기본 서술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본적인 이해가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입시 용어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전반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전에 이제 뭐 공부하시다가 단어를 모르거나 하시면 영어 단어 사전, 국어 사전을 찾아보셨듯이 입시를 보시다가 제일 뭐 대표적으로는 모집 요강 혹은 설명회를 들으시다가 모르시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실 때 저는 추천드리는 게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어디가에 들어가시면 각 대학별 전형이라든지 뭐 학과 이런 내용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한 정보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대입 제도 안내로 들어가시면 대입 용어 사전이라고 나와 있고 위에 상단에 검색을 하시면 모르시는 단어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면 그 단어의 정보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뭐 기초 내용을 다 들으셨다고 해서 제가 넣지는 않았는데요. 이 부분을 쭉 한번 보시고 대학의 요강을 살펴보시게 되면 훨씬 더 이해도가 높게 정보를 받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 입장에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대학의 입시가 왜 그렇게 복잡한가?"라고 항상 말씀을 좀 주시는데요. 그런 맥락으로 보면은 단순한 점수로만 하는 정시가 굉장히 단순해 보이고 그렇게 느껴지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학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방법적인 측면은 오히려 정시는 간단하다라고 보이긴 하지만 고민을 하시거나 지원을 하실 때 고민해야 될 여러 요소는 오히려 수능도 만만치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는 이제 입학 전형을 설계를 할 때 무조건 대학이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렇게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부, 교육부 즉 대기업의 이제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 안에서 대학은 학생 선발을 하는 방법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주어진 프레임은 수시 4개 제가 정시 2 개라고 이제 상단에 표기를 해 두었습니다. 이 말은 대학에서는 아무리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을 뽑고 싶다 해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총 4 개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시에는 2 개까지만 그래서 대학은 이런 방법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 지금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4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그리고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이렇게 4 가지 중에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 그렇다고 모든 대학이 이렇게 종합과 교과, 논술, 실기, 수시에서 이렇게 4 가지 유형을 다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학교는 이제 논술이 없고 교과에서 2 가지 전형 방법을 취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교는 뭐 종합을 2개, 교과 나 실기 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 상황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큰 틀을 좀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대학이 이제 항상 모든 입시의 기본은 이제 모집 요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모집 요강은 이제 그 해 입시를 치르는 그 해에 상반기 4월 말 5월 초까지 대학은 무조건 만들어야 되게끔 돼 있습니다. 물론 모집 요강에 대한 기초 자료는 2년 전 만들어진 그 대학 기본 입학사항 지금도 이제
올해 이제 3 학년이 될 학생들, 지금 현재 2 학년 학생들에 대한 전형 방법에 대한 대략적인 큰 줄기는 이미 23 학년도 기본 계획안이 작년 올 3 월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대학이.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모집 요강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국대학교의 예시를 하나 들어 드리면은요. 보시다시피 수시에서 4 가지 그리고 수능에서 2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취하고 있는 방법은 이렇게 1 단계 서류 100에 2 단계 면접을 포함하는 이제 종합 전형의 모양이 있고, 두 번째는 교과 70에 서류 30으로 진행되는 학생부 교과 전형, 두 번째 전형 방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전형 방법으로 논술 70, 그다음에 학생부 30,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실기 70에 학생부를 30% 반영하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셨다시피 네, 이렇게 한 가지, 그다음에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방법으로만 모든 대학은 이제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래서 요강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조금 모든 입시를 보실 때는 이제 요강을 참조하셔야 되는데요. 그 요강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스킬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동국대학교 올해 2022 학년도 모집 요강인데요. 페이지를 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왼쪽에 전형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형명을 보게 되면 보시다시피 수시에서만 거의 한 열 몇 개가 되는 굉장히 많은 전형인 것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요렇게 한번 바꿔 보시면, 왼쪽에 전형을 지우고 보시게 되면 저희 동국대학교 앞서 말씀드렸던 4 가지 전형 방법만이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모 박스로 쳐져 있는 종합 전형, 그리고 두 번째 박스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논술, 네 번째가 이렇게 실기로 되게 되는데,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세 가지 전형 방법, 네 가지 전형 안에 이제 세 가지 일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앞서 가렸던 표, 왼쪽의 표를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 하나의 전형 방법 안에 여러 개의 전형은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구나.'라는 맥락을 크게 좀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수월하게 보실 수 있는 것은, 많은 대학들이 뭐 종합이든 교과에 여러 전형을 두고는 있는데, 이 안에서도 좀 크게 보면 그냥 지원할 수 있는, 모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일반 전형 형태가 있고, 지원 자격이 있는 형태의 전형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위에 이제 종합 전형 기준으로 굉장히 많은 전형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보시다시피 지원 자격이 없는 모든 학생들이 그냥 지원할 수 있는 두드림 전형과 똑같은 전형 방법 안에서도 지원 자격이 있는 이런 불교 추천, 고른기의 통합,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강을 보실 때는 요런 맥락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시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앞서 들으셨겠지만 가장 조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수시는 아시겠지만 총 6번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6번을 지원할 때는 횟수에 대한 기준은 대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의 전형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번의 지원은 동국대, 건국대, 숭실대, 경희대, 중앙대, 한양대 이렇게 해서 6번이 아니고, 동국대에도 예를 들면은 두드림에 한 번을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불교 추천 인재를 쓴다라고 하면 동국대에 2번이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2022 학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23 학년도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이제 설정은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대학은 전형간 다 상관없이 모두 6번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요. 저희처럼 이렇게 뭐 지원 자격을 기준으로 해서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 5번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부모님들께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동국대를 꼭 가고 싶다 혹은 뭐 선호하는 대학을 꼭 가고 싶다고 해서 그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활용하시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잘하는 거와 약점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히 알고 있는데요.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 전형에 자기가 강점이 되는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그 부분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전형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이 의미는 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동국대학교는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능 최저가 강한 학생이 수능 최저에서 본인이 강점이 되는 학생이 굳이 높은 경쟁률, 예를 들면은 이제 두드림 전년도 경쟁률이 경찰행정학부가 만약에 20대 1이었다. 라고 하면 사실 그 전형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수능 최저가 반영이 돼서 본인의 좀 강점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래서 경찰행정학부 논술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실질 경쟁률이 이제 원서 접수하고 논술고사 보고 수능 최저를 맞춘 실제 경쟁률이 10대 1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더 높은 경쟁률에 뛰어들기보다는 본인의 강점이 되는 최저가 있는 논술 전형에 쓰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을 상담을 해 보면 기본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본인의 강점과 본인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생각보다는 냉정하게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선택을 하실 때는 어머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은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수험생들의 어떤 강점과 약점이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 좀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동국대 기준으로 만약에 동국대 국어국문문해 창작학부에 입학하고 하고 싶다 이러면은 저희는 이제 국문과 문창 이 학과는 2020 학년도 기준으로 22 학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드림 6명, 보른기에 동합 2명, 학교장 추천 4명, 논술 6, 그다음에 실기 문학 입상자 18명, 일반 18명, 입상자 5명, 그리고 정시 가군에서 23명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강점이 될 수 있는 전형으로 지원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가 이 여러 전형을 다 뽑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마다 정해진 인프라가 있고 또 뽑아야 되는 이제 교육부 정책에서의 어떤 설정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학들은 전형별로 선발할 인원에 대해서 설정을 하게 되고 뭐 어떤 학과 같은 경우는 두드림과 학교장 추천해서만 모집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과는 이제 뭐 두드림과 논술에서만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3학년도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올 3월에 기본 계획을 통해 다 안내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미 지나간 일정이긴 하지만 향후에 이제 입시를 하실 때 반드시 이제 대학에서 진행하는 입시 일정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한 후에 접수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고민하셔야 되고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대학에서 정한 원서 접수 일정은 대학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 계획, 대기업의 기본 계획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10 일에서 14 일까지 중에 대학은 3일 이상 선택을 해서 진행을 했었어야 됐다라는 것은 모든 공통 사항이고요.
11월 월이 조금 일정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올해 기준에서는 11월 18일에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고, 대부분 많은 대학들이 이제 수능 최저가 있다거나 많은 이제 대학 고사라고 하면 논술, 면접 등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고사 일정들이 수능 이후에 대부분 많이 진행을 합니다. 아무래도 수험생의 부담을 좀 줄여 드리려는 노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올해 논술고사가 11월 21일에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같은 경우에는 12월 10, 11, 12, 그래서 한 열흘 끝난 지 한 열흘도 안 된 상태인데요. 12월 10, 11, 12 이렇게 3 일간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어 올해 이제 뭐 생명과학 2 때문에 약간의 일정 변경은 있지만, 원래 대교협에서 정해져 있었던 일정은 모든 대학은 12월 16일까지 합격자 발표를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예치금 등록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올해 좀 변경된 일정으로는 18일까지 합격자 발표를 하고 21일까지 예치금 등록 납부를 하게 되어 있고, 22일부터 28일까지는 이제 소위 전화로 합격 통보를 받는 충원 합격 통보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수시에서 2월 되는 인원을 반영을 해서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30일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일정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수시는 6번까지 써야 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어 예를 들면은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을 겹치는 날짜가 많이 있습니다, 대학별로.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이후에 많은 대학들이 논술이나 면접고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올해 기준에서 보면 논술과 면접을 할 수 있는 주말이 되겠죠. 보통은 아직까지 고등학교가 일정이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주말의 일정을 보면 11월 20일 주말, 그리고 27일 주말, 그리고 12월 4일 주말, 그리고 12월 11일 주말, 이렇게 총 4주간 정도로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많은 대학들이 고사를 대체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하고 쓰고자 하는 대학에 대해서 내가 적정 수준으로 어느 정도까지 우리 아이가 합격할 수 있는, 좀 더 높은 합격을 할 수 있는 대학을 선택을 하되, 그리고 전형을 선택을 하되 해당 학교에서 진행하는 고사 일정까지 꼼꼼히 살펴봐 주셔야 된다.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12월 4일, 5일에 두드림 전형 보통 면접을 이 주에 진행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 이 주가 저희 동국대뿐만이 아니라 건국대 자기추천 전형, 그리고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인재 전형의 면접일이 사실 항상 겹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그걸 피해서 한 주를 미룬 거긴 한데, 만약에 그렇게 세 개 학교의 면접일이 겹친다라고 하면, 사실 세 개 학교를 다 붙었을 때 면접을 가지 못하면 자동으로 불합격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면접을 참여할 수 있는 타임에 대해서 고려한 후에 지원을 하셔야 사실 6번 지원 횟수에 대해서 소위 그냥 날리는 카드가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들의 고사 일정은 앞서 말씀드렸던 상반기에 발표되는 모집 요강에 정확히 다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까지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학교 전형 방법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대학들이 종합 전형의 방법은 이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서류 종합 100%, 그래서 주로 서류 평가는 내년까지 쓸 수 있는 이제 자기소개서와 학교 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1단계 서류 종합 평가를 하게 되고, 이 중에서 이제 한 3배수 정도, 내년 기준에서는 한 4배수 정도까지 1단계 모집 인원의 합격 인원을 걸쳐서 2단계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를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선발을 하게 되고, 저희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이제 등록 기간 중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런 일정들이 마무리가 되면 저희도 뭐 결과에 대해서는 향후에 또 안내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진행됐던 이제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이 사실은 기존의 서류 종합 100%에서 올해 처음으로 교과 전형으로 변동이 된 전형입니다. 그래서 교과 70%는 상위 10과목을 반영을 하고 서류 평가를 30% 반영을 하게 되는 형태로 내년에 바뀌게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 조금 주요하게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전형은 교과가 70%가 들어가고 서류가 30% 들어가면 당연히 느껴지는 직관적으로 인식이 되는 거는 '아 교과가 굉장히 중요한 전형이구나.'라는 것을 당연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동국대학교는 이렇게 70대 30 이제 올해 2022 기준으로는 60% 40% 반영을 했는데 저희는 교과의 영향력을 굉장히 최소한으로 하려고 세팅이 된 전형이다라는 것을 의도를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의도는 어디서 봐 주실 수 있냐? 요강에 나오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교과를 정량 평가하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점수를 줄 거냐라는 이런 석차 등급별 점수표를 봐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요. 저희가 이제 10 과목을 반영을 하는데 1 등급 점수는 10 점, 그리고 2 등급은 9.99 점, 3 등급은 9.95 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 등급 10 과목인 학생은 100 점, 그리고 2 등급 10 과목인 학생은 99.1 점, 99.9 그래서 0.1점 적게 내고 10 과목 3 등급인 학생은 99.5로 0.5 점이 적게 됩니다. 물론 이제 4-5 등급으로 더 내려가면 등급 10 과목을 받아도 변별이 충분히 생기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1 에서 3 등급까지는 점수 차이를 크게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70%의 교과 영향력과 30% 반영하는 서류 평가의 영향력을 비교를 해 보셔야겠죠. 저희가 이렇게 설계한 이유는 대체적으로 이 전형은 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만큼 굉장히 등급대가 우수한 학생들이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워낙 좋은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교과에서 통해서 보여지는 우수성에 대한 변별보다는 다양한 학교 생활을 통해서 학교 생활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래서 서류 평가를 통한 변별을 더 주기 위한 전형 설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가 서류 평가에 대한 종합 평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교과 중심의 전형이라 해도 서류 평가가 중요하다라는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으로 동국대가 선발하고 있는 학생 비율은 거의 40% 이상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전형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좀 서류 평가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 보시다시피 저희는 이제 평가 항목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전형별로 해당 전형의 어떤 취지에 맞춰서 조금 더 봐야 되는 항목의 점수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학부모님들이 좀 어떻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냐면요. 예시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합격자 발표를 하고 나면요. 굉장히 좀 많은 전화를 받습니다. 우리 애가 왜 떨어졌는지 혹은 다른 반에 우리 애보다 못하는 애가 합격은 했는데 우리 애가 떨어졌다. 니네 평가를 어떻게 한 거냐? 이런 질문들을 사실은 일종의 컴플레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이 받게 되는데요. 가만히 전화를 듣다 보면 어 지 그 학생보다 공부를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지원한 전형과 학과가 다른데 거기서 "그 아이는 붙고 우리 아이는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컴플레인을 거시는 겁니다.
이것은 종합에서만 나타나는 상대평가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정시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개념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동국대학교 인문계열 학과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대, 정시에서 점수대가 가장 높게 분포되는 학과는 경찰행정학부입니다. 그리고 경찰행정학부를 가고 싶었지만 점수가 아주 조금 부족해서 그 다음에 학생들이 쓰는 학과가 대체해서 법학과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머님들 생각을 해보시면 경찰행정학부 정시에서 합격한 학생이 법학과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한 분만 채팅창에 말씀을 해주시면, 답을 해주시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경찰행정학부에 합격한 학생이 점수 분포가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찰행정학부에 합격한 학생이 그보다 조금 낮은 법학과에 다시 지원을 하면 당연히 그 분포대에선 대체적으로 합격권을 법학과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법학과에 합격한 학생이 경찰행정학부에 지원을 한다 해서 무조건 합격을 할 수 있는 분포 점수일까요? 그건 아닐 것이다란 얘기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정시에서 분포되어 있는 점수대 보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 해당 학과 사이에서 경쟁이 되게 되고 무조건 이 학과 법학과에서 합격이 됐다 해도 경찰행정학부에서는 점수대에 보면 합격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확률이 더 높겠죠. 서류평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 두드림 전형보다는 불교 추천이나 고른기의 통합 전형의 어떤 경쟁이나 치열한 어떤 결과 부분이 두드림에 비해서는 낮은 편입니다. 결국은 그 상대 평가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한번 보시면은 지금 두드림과 요 가운데 표와 학교장 추천의 표를 한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서류 평가를 할 때 SA, BCD 5점 척도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점수를 A가 몇 점이다 이런 거는 평가위원들에게 다 안내는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평가를 할 때는 SA, BCD를 통해서 점수를 넣고 그 등급에 맞춰서 환산 점수가 들어간 다음에 최종적으로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말은 지금 여기 보시면 소프트웨어 전형은 전공 적합성이 50%이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25%인데 만약에 어떤 학생이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에 지원해서 50%에 해당하는 거를 B를 받고 25%에 해당하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S를 받은 결과와 혹은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에서 A를 받고 전공적 합성에서 A를 받은 학생 간의 점수는 서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에서 모든 4개 항목에 A를 받고 그다음에 학교장 추천에 모든 항목에서 A를 다 받았다고 해도 숫자로 나오는 점수는 가감, 그 중요한 가중치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좀 더 수월하시겠죠. 그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는 뭐 91점이 나올 수가 있고 학교장 추천은 89점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는지를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항목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간단하게 넣어 드리기는 했는데요. 제가 이 부분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료는 학교생활 기록부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아무리 잘 써도 학생부가 기반이 없으면 잘 쓴 자소서라 해도 그 자료의 어떤 신뢰도나 이런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연간 평가를 했을 때 자소서를 잘 쓴 학생들은 여기서 잘 썼다라는 개념은 소위 어느 기관에 뭐 사교육 기관의 힘을 빌렸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굉장히 담담하게 풀어내는 그래서 하고 싶은 본인을 잘 어필하는 자소서를 저희가 잘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소서를 잘 쓴 논리적으로 잘 쓴 학생들을 보면은 실제 학교 생활에서도 독서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런 내용들을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역량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부가 튼튼하지 않으면 좋은 자소서는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학부모님들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원활한 학교 생활이 쉽지는 않지만 학생들이 그 안에서도 무언가를 좀 열심히 하려는 자기주도적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 찾아서 할 수 있는 자세들을 갖출 수 있도록 옆에서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머님들이 학부모님들이 나이스상에서 학생부를 출력을 하면은 이렇게 10 가지의 항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대학 올해부터는 대학에 넘어오는 이제 학생부 데이터는 나이스상에서 출력하시는 데이터랑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진로 희망 사항은 아예 넘어오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1 학년 때 '난 선생님 될 거라고 쓴 거.' 혹은 2 학년 때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겠다.' 이렇게 써 놓은 진로 희망 사항이 넘어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 같은 경우는 일부만 한해서 넘어오지만 주로 일반고 학생들은 대다수 이 자격증 상황은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3 학년 1 학기 거까지 작성된 내용이 다 넘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대학에서는 이 학생부 내용 안에서 작성하면 안 되는 내용들이 있죠. 뭐 부모 직업을 작성을 했다거나 혹은 사교육을 유발하는 활동 등에 대한 내용을 내용상 검증을 해서 다 블라인드 처리한 후에 평가가 들어가게 됩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기 전에 간단히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대해서 아주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왜 중요하냐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어 일단은 나에 대한 글이죠. 나의 정체성과 특징을 드러내는 글이고 어 대입 전형 자료로 쓰이는 자기소개서는 나를 알리는 글로서 목적이 있습니다. 즉 평가를 받는 자료이죠. 그리고 실제 글이라는 거는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것이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이제 대학에서 활용을 하는 대입에서 활용하는 자기소개서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담긴 기록물로서 서류 평가와 면접의 기초 자료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입시에서는 좋은 결과를 맺으면 더 좋겠지만 실제 좋은 결과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해도 사실은 이게 작성하는 시점에 대한 아쉬움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이야기를 하셨을 때 어 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어떤 과정들이 학생들이 힘들어하기는 하지만 본인 진로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하게 되는 계기 혹은 본인 과거에 대해서 좀 성찰하는 계기를 갖는 좀 좋은 계기는 될 수 있다. 교육적 의미론 좋은 의미는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런 자료가 음 23 학년도까지만 대입 자료로 활용을 하고 24 학년도부터는 이제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 학년도 입시를 앞두고 계신 수험생 자녀분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자소서를 잘 쓰는 것은 사실 학교 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 되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한 학교 생활에 대해서 뭐 메모 혹은 일기 형식으로 조금 간단히 글을 남겨 두는 것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들도 어제 어떤 반찬을 해서 드셨는지 잘 기억을 못 하시듯이 우리 아이들도 생각보다는 기억력이 그렇게 오래가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1-2 학년 때 했던 일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느낀 점, 뭘 배웠는지에 대해서 좀 메모를 해 두는 습관을 가른다 하면 실제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 작성하느냐라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학생 스스로 물론 어른으로서 도움을 주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 사정관들이요. 이제는 이것이 본인이 쓴 건지 아니면 어른의 손을 탄 것인 것 같은지에 대해서도 이제 느낌이 오게 될 정도로 사실 전문성을 좀 갖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쓴 글은
어른이 쓴 글과 학생들이 쓴 글은 쓰는 단어, 문체가 다릅니다. 아무래도 세월의 연륜에서 나타내서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은 매끄럽지 못한 글이라 해도 사실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어른들이 쓴 글이 뭔가 알맹이가 없이 좀 뭔가 좋은 것만 더 나열을 하려고 하는 느낌들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아무리 어머님, 아버님들 자녀분이라 해도 사실 그 깊은 속을 다 알기가 쉽지가 않으시잖아요. 여기서 얼마큼의 감정을 느꼈었는지, 얼마큼 뭘 더 배웠었는지를 어머님, 아버님들이 1 이라고 느끼실 수는 있지만 또 자녀분은 10 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깊이에 대해서는 누가 대체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미흡하긴 하지만 학생 스스로 작성해 나가고 그것을 계속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할 때는 당연히 학생부의 사실에 기반한 본인의 내용을 작성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사실 기반 과정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그리고 진솔하게 일관적으로 써 주셔야 되는데요. 자소서 작성을 하실 때는 많은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이제 "자소서를 써 오세요."라고 하면, 입시를 앞두고 써 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컴 박 집 문을 열자마자 아마도 컴퓨터 앞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생들한테 혹은 학부모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 무조건 컴퓨터 앞에 먼저 앉기보다는 "어떤 내용을 쓸지에 대한 고민을 좀 먼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문항에서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항 분석, 그리고 어떤 내용의 소재거리를 쓸 건지에 대한 학교 생활 분석을 하고, 그 학생부 분석을 통해서 '아 내가 이 과정에서 뭘 느끼고 뭘 배웠는지에 대해서 마인드맵을 그려 본 다음에 글로 엮어라.'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가이드북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한번 이 부분은 쭉 읽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자소서를 쓰실 때 이제 소재를 찾으실 때는 대학에서는 해외 봉사를 갔다 오고, 혹은 뭐 대학에서 하는 무슨 논문을 썼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수행평가 과정에서의 자료를 찾아본다라든지 이런 경험들, 결국 학교 생활이 중심이 된다라는 걸 꼭 알아주시고요. 예를 들면은 분석을 할 때는 동아리 활동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라고 하면 내가 이 활동을 왜 했고, 이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게 무엇이었고, 아쉬운 건 뭐였고, 목적은 뭐였고, 의미가 뭐였고, 느낀 점은 뭐였고, 내가 그 역할은 구체적으로 뭐였는지 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질문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을 그릴 때는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예시입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내가 거기서 내 역할은 뭐였고, 기억에 남는 활동은 뭐였고, 그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뭘 느꼈고를 끊임없이 이제 나무 가지치기 그려내듯이 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학부모님들이 이 과정에서 해 주실 수 있는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 대해서 "글로 써 주시라."라는 그 도움이 아니고, 자녀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툭툭 한 번씩 질문만 던져 주시는 것만으로도 어떤 사고가 확장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 동아리 활동 이렇게 했었는데 뭐가 기억에 남지?" 이렇게 학생이 고민하고 있을 때 어머니 입장에서 "너 그때 그거 한다고 친구랑 맨날 늦게 들어와서 엄마랑 싸웠었잖아." 이런 식으로 한 마디씩 툭 던져 주시면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 맞아. 이러면서 내가 엄마 때문에 혼났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그랬던 거야."라는 식으로 생각을 조금 더 넓혀갈 수 있다라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한 번씩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신다거나 대화를 통해서 도와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과정에서 또 도와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해야 되면 안 되는 내용들, 작성되면 안 되는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봐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 혹은 친인척 포함한 직업에 대해서 기술은 안 했는지, 혹은 본인 학교명이나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내용은 없는지는 아마 어른들의 시각으로서는 한 번쯤은 봐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도움은 돼 주실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학생이 직접 작성을 해야 된다입니다. 저희는 면접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보통 10분 정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대학들이 면접 시에는 학생의 성명 그리고 고등학교명, 수험 번호는 다 블라인드 처리한 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은 얼마큼 중요한가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기본적으로 두드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1 단계에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뚫고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대 1, 3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갖고 3 배수에 올라온 학생들이다 보니 3 배수 안에 1 등과 3등 꼴등까지의 점수 차이가 굉장히 촘촘하게 분포가 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면접에서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예시인데요. 1 단계에서 이제 33 명까지 합격이 되는 이 해당 학과에서 어떤 학생이 26 등을 1 단계 서류 평가를 받았었는데, 면접 후에 최종 등수가 9 등이 되었습니다. 즉 최초 합격권에 되게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초 합격 기준으로 합불이 바뀌는 비율이 34%로 3명 중에 1명 정도 되게 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특성상 요즘은 여러 대학에 많이 붙게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충원 합격으로 많이 합격권이 돌게 되는데, 그렇게 충원까지 다 진행했을 때 실제 예시로 32 등이었던 학생이 13 등이 되면서 충원 과정에서 합격을 했었던, 그래서 이런 충원까지 통해서 합불이 바뀌는 비율은 50%로 2명 중에 1 명이 합불이 바뀌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전형 요소이기 때문에 면접까지 좀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되고, 면접을 준비하는 것은 학원을 가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금 이 동대문 진학상담센터에서도 많은 도움을 제공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 학생들이 스스로 면접 질문을 만들어 보고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인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는 연습, 그래서 그 답변을 해 보는 연습은 친한 친구들끼리 면접 상황을 연출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집에서 부모님이 면접관이 돼서 그 기출 문제를 질문을 해 주면서 답변하는 연습도 있고, 요새는 학생들이 굉장히 좋은 휴대폰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실제 본인이 답변하는 것을 찍어 보고 그걸 통해서 피드백을 해 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2 학년 학생들이라고 하면 당장 뭐 면접을 앞두고 어떤 질문을 연습을 해 보다라는 준비 연습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방법은 이제 입시를 앞두고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고, 평소에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발표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본인의 생각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정렬해서 표현하는 연습들을 좀 충분히 해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들이 있느냐라는 부분은 실제 많은 대학들이 가이드북이라는 책자를 통해서 실제 어떤 질문들이 있었는지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학생부 위주 전형 가이드북을 통해서 해당 학과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질문을 했었는지, 물론 이 질문들은 학생들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아 이런 식으로 면접 질문이 나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좀 평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무래도 정성 평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도 이 정성 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교 선생님들 경우에는 이제 실제 모셔다가 서류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 등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학생부를 해석을 해 나가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어 앞서 보여드렸던 이렇게 4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전공적 합성,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인성 및 사회성, 지원 동기 이렇게 있는데요. 이 4 가지 영역 안에 좀 구분이 돼서 7 개의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목은 동기의 타당성이라는 항목입니다. 큰 영역으로는 지원 동기가 되는 항목인데요. 단순히 3년 동안 동일한 진로 희망을 갖고 지원을 했느냐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타당한 동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과에 지원한 동기가 타당한가라는 것을 보는 의미입니다. 어, 쉬운 예로 이렇게 지원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의대를 생각했던 학생이 갑자기 전자전기공학부를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타당한가라는 부분을 봤을 때 타당하지 않다라고 저희는 보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제가 극단적인 사례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아마도 생명과학이나 화학 쪽에 많은 관심을 뒀었을 거고, 특히 요즘같이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생명과학이나 화학을 중심으로 아마도 이 선택을 해서 이수를 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는 물리는 아마 해당 학과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해서 선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전자전기공학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학과 물리학습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학과입니다. 그런데 딱 봐도 의대를 지원하고 싶었지만 등급에서 성취 부분에서의 아쉬움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본인이 우리 동국대에서 제시한 결과를 봤더니 이 정도 등급에서 합격이 됐다라고 하니 지원을 한 거구나라는 것으로 읽혀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본인이 관심 있던 분야하고 연계해서 혹은 학교 생활에서 그와 관련한 학습 경험을 가진 걸 중심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한 동기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할 때는 창의적 체험 활동의 4가지 영역과 그리고 교과학습 발달 상황 등의 내용을 주로 좀 많이 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3 년간 동일한 꿈을 꿔야 되고 3년 동안 내내 깊어져야 된다라는 걸 원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타당성을 가져야 되고, 저희는 바뀔 수 있다라는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와 그리고 지금 부모님들이 학교를 다니실 때와 지금 우리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생활에서 가장 큰 차이는 제가 느끼기에는 진로 교육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선생님이라는 꿈을 꾼다 해도 우선은 "졸업하고 대학 먼저 가고 나서 결정을 해."라는 의미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학생들이 선생님이라는 꿈을 꾸었다가도 새로운 직업에 대한 정보를 듣고 저는 인공지능 연구가가 될래요."라는 식으로 새로운 직업 정보를 통해서 다른 진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이 많다라는 것을 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부모님들 입장에서 어 원래 하던 게 있는데 갑자기 다른 걸 바꾸겠다라고 하면 아마도 종합전형 지원해야 되는데 "제가 왜 그러냐." 하고 속이 터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의 미래는 스스로 좀 결정할 수 있는 결정력, 힘을 좀 길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대학들도 타당하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학업 역량인데요. 기본적으로 대학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기초적인 학업 역량을 갖췄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교과학습 발달 상황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상황을 보게 되고, 자기소개서에는 1번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단순히 평균 등급만으로써 '아 이 학생은 2 등급이고 저 학생은 3 등급이니까 이 학생 2 등급인 이 학생을 좋게만 볼 거야.'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좀 뒤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평가 항목이 바로 학습의 주도성입니다. 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갖고 공부를 해 나갔느냐. 특히 저희는 이 부분에서 최소 한 학기, 그러니까 1 년에 2권 이상의 독서를 권장을 합니다. 이게 사실 좀 좋게 표현해서 2권 이상의 독서 권장인데요. 실제 평가를 할 때는 한 학기에 1권, 1 년에 2권을 읽지 않으면 마이너스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어떤 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갖고 본인의 지적 호기심을 확대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매체는 저희는 독서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사실 고등학교까지 해서 책 읽는 습관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좀 읽어 나가면서 본인의 어떤 관심 있는 분야 혹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지적 호기심을 채워가는 과정이 좀 중요하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지금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그러니까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습 역량을 보는 이 항목, 그리고 뒤에서 설명드릴 전공 적합성, 그리고 인성 및 사회성은 대부분의 많은 대학들이 서류 평가 시에 반영을 하고 있는 평가 항목입니다.
특히 이제 전공 적합성 같은 경우는 학교에 따라서는 계열 적합성 혹은 단과대학별 적합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건 이제 학교 대학별로 운영하는 어떤 학과 편제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공 적합성이라고 해서 그 해당 학과에 지원한 어떤 관심, 역량, 적합성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수학 역량은 기초학업 역량과 보는 어떤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 해석해 나가는 방법은 동일하지만 전공하고 관련된 과목을 중심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전공 관심도 및 학습 경험은 학업 역량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좀 드러나는 요소들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선 독서도 있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 또 이제 표기는 안 해놨지만 수상이나 이런 부분도 당연히 포함이 되게 됩니다. 어 유일하게 대학 입학 전형에서 인성을 평가하는 전형은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물론 인성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한 부분만, 어떤 종이로 쓰여 있는 이 부분만을 보고서 어 '인성이 좋다 나쁘다.'를 보기는 어렵다, 쉽지는 않다라는 거는 대학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대학들은 그래도 평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걸 좀 봐야 될지에 대한 포커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어 있고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동국대 같은 경우는 역할의 주도성이라는 항목과 성실성이라는 항목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경희대 같은 경우는 어 경험의 다양성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대학마다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발표되는 요강이나 대학의 가이드북을 통해 확인하시면 좀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동국대학교에서 보는 역할의 주도성이라는 의미는 꼭 반장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학교에서도 이제 학교 선생님들께서 학급을 운영하시는 과정에서 역할을 다 제공을 하시죠. 반장도 그중에 하나 역할일 수가 있고요. 혹은 뭐 문단속을 한다라든지 혹은 분리수거함을 정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역할이 주어지는데, 그 역할이 주어진 역할을 어떤 태도로 이행을 하느냐라는 그 부분을 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실성은 말 그대로 성실한 학교 생활을 했느냐. 당연히 이 부분에서는 이제 출결이 기본적인 판단은 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대체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하는 출결 학생들의 출결 상황들이 어 있어야 뭐 미인정 지각 한두 번 이 정도지, 사실 뭐 10번 20 번의 미인정 결석이라든지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부분에서 볼 때 이제 수능에 나오지 않는 과목 시간, 즉 비주요라고 좀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요. 뭐 기술 과정이라든지 일본어 시간이라든지 혹은 이런 시간을 본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실제 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 과정에서 의미가 없는 시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안에서 본인이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본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 설명을 좀 두 가지를 한번 드릴 텐데요. 우선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평가 이해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성된 글을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 문화는 사실 좋게 써 주는 것이 좀 문화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떤 걸 봐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좀 어려움은 있으실 텐데,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한번 제가 이렇게 예시를 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년이 바뀌어서 이제 학생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 궁금하시죠. 주변에 짝꿍은 어떤 친구고 친해진 아이는 누군지. 그럼 아마 어머님들은 "그 아이 어때?" 많이 물어보시고, 아마 남학생들은 대답 안 하고 꾹 말 안 하고 방으로 이제 들어가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친구 되게 공부도 잘하고 발표도 되게 잘하고 선생님한테 얘기도 잘하고 엄청 인사도 잘해. 되게 좋은 친구야."라고 얘기를 하면 '아 그 친구가 참 우리 아이랑 친구라면 좋겠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근데 혹은 공부는 잘하는데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되게 쌀쌀맞아. 이러면 '아 얘는 좀 어울리면 좋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 하시게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듣고 판단하는 걸 서류 평가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3월 말쯤 되면 보통은 이젠 코로나여서 많이 그럴 기회가 없었지만 이제 3월이 되면 3월 말에 되면 학부모 이제 그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을 모시게 되죠. 그러고 가면은 어느
우리 아이가 얘기했던 A 친구가 막 와서 뛰어와서 어머님 안녕하세요." 막 인사를 공손하게 하면 '아 참 인사도 잘하고 저런 애는 정말 우리 애랑 친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것이 이제 면접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런 친구들은 여러 어머님들이 '아 우리 애랑 친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학생부 종합이 좀 그런 식으로 쉽게 이해를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예시를 들어 드리고요. 한번 실질적인 예시를 한번 제가 들어 드리겠습니다. PT 내용 한번 보시면 기계로봇 에너지 공학과 저희 동국대학교에 지원한 학생들 간의 한번 비교입니다. A 학생은 전과목 평균이 2.4 등급이고요. 그다음에 B 학생은 2.13, C 학생은 2.77입니다. 만약에 보여지는 이 숫자로만 보면 제일 우수한 것 같은 친구는 B 학생이죠. 만약에 학생부 교과 그냥 전체 영역으로 선발하면 당연히 B 학생이 합격이 될 거예요. 1 등만 뽑는다고 하면. 그런데 주요 교과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이렇게 그 등급을 매겨 봤더니 2.45, B 학생 2.11, C 학생이 2.25예요. 역시나 이렇게 해도 B 학생이 아마 합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종합 전형에선 실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전공 관련 교과를 비교를 해 보니 B 학생이 2.25, C 학생 2.3, A 학생 2.38인데 정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에서 결과로는 A 학생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좀 정성적인 접근을 좀 해 보면 이 세 학생이 한번 이수한 내용만 좀 간단하게 보겠어요. 물론 활동에서의 차이도 있지만 기계로봇 에너지 공학과에서 필요한 당연히 전공 수학 역량은 물리와 수학, 그 안에서도 기하 이런 과목들이 있겠죠. 근데 지금 B 학생은 한번 보시면은요. 수학에서 일단 C 학생은 누가 봐도 아닌 거 어머님들 좀 이해되시겠죠? 일단 뭐 등급도 세 학생 비교해서 낮기도 하지만 이 학생이 들은 수학 과목에서 공대 학습에 필요한 미적분이나 기하도 없고요. 그리고 물리에 대한 것도 없습니다. 아마도 이 학생은 화학이나 생명과학 툴을 이수한 내용을 봐서는 바이오 분야로의 진로를 생각을 하다가 결과 보니까 이쪽이 등급이 더 낮네라고 하면서 지원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B, C를 좀 비교를 해 보면은요. 우선 B 학생은 어 미적분과 물리는 들었지만 공대에서 필요한 기하 과목은 이수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어려운 개념이 들어간다 생각을 하니 본인은 좀 다른 과목을 좀 더 들으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A 학생은 어렵긴 하지만 '난 그래도 공대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과에 필요한 기하, 물리학을 듣겠다.'라고 해서 선택을 한 거죠. 잘 아시겠지만 진로 선택 과목은 학생들의 선택이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보여 드리면서 어머님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듣기로는 지난주에 또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에 대한 강의를 들으셨다고 들었는데요. 과목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연히 좋은 등급을 받을 것도 감안은 하시기는 하셔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학을 진학을 했을 때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 따라갈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따라갈 수 있는 기초적인 베이스를 잘 다져 나갈 수 있는 과목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대학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까지만 보시지 말고 그 이후에 대학 공부를 잘 따라갈 수 있을지, 대학에 와서 그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면 정말 재수를 해야 될지 학생들이 더 막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서 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 어드바이스를 충고를 조언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목에 대한 교육 과정하고 관련해서 어떤 과목 선택에 대한 부분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 저희 평가 항목을 좀 갖고 말씀을 드리면은요. 동기의 타당성에서는 이 학과에 필요한 과목을 좀 선택해서 들었는지에 대한 걸 통해서 진로 경향성을 이해를 하게 되고요. 학업 역량에 대해서는 이제 대학에 한 기초 학업 역량이 있느냐,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좀 학업 성취도를 대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이때 볼 때는 단순히 뭐 숫자 1 부터 9 까지 있는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학생이 어떤 점수 분포를 통해서 이 정도의 등급을 받았고
이 학생이 받은 등급이 이 학생이 4-5 등급이어도 '이 과목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었네.' 이런 것들까지 다 확인을 하면서 '그래 4-5 등급이라 해도 이 학생의 등급이 학업 역량이 부족하진 않아.'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목 선택을 할 때는 위계를 선택한 내용들, 위계를 보려는 의미는 '제대로 된 학습 역량을 가졌는가.'라는 차원에서 대학들이 반드시 보고 있고, 이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을 볼 때 과목명만을 보고 좋은 평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학교에 기하가 개설이 됐는데 기하를 선택하지 않고 고급 수학을 들었다 해서 그 학생을 좋은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하라는 과목이 오히려 대학 공부엔 필요한 과목으로서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 학생은 그 과목을 회피한 거로 보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고급 수학, 심화 수학 이런 과목들을 선택을 했다 해서 좋은 평가만을 무조건 하지는 않는다. 그런 것을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해석하는 방법을 좀 몇 가지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학교 생활 기록부는 선생님들이 평가를 해서 작성해 주시는 서류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좋은 말들만 작성이 되게 되죠. 왜냐? 어머님들, 학생들이 다 보고 있는 서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이제 평가할 때는 이 좋은 말이 정말 좋은 의미로서의 좋은 말인지를 다 보려고 굉장히 좀 많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 생활 기록부가 좋은 학생들이다라는 것은 그만큼 학교 생활을 열심히 참여를 했고 누구보다 발표를 더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런 자세가 있는 학생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내용에 대한 1차 평가를 선생님들이 하신 후에 저희 사정관들이 이를 통해서 대학에서 선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제 조금 중요한 내용들만 좀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우선은 수상 경력이라는 걸 평가를 할 때 올해부터 이제 수상이 학기당 1개 반영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봐 주셔야 되는 거는 대학에서 수상을 평가할 때는 양적으로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그리고 꼭 전공하고 관련된 수상만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장점을 보여줄 수도 있어야 되는 수상, 그리고 선택을 할 때는 본인의 약점을 또 보완할 수 있는 수상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좀 알아주셔야 되는 게 올해 또 평가하면서 보니까 교과우 수상을 선택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뭐 수학과에 지원하면 수학 교과우 수상. 그런데 교과우 수상은 대체적으로 그 해당 교과에서 1 등급을 받은 학생한테 주로 주는 상이다 보니까 이미 교과학습 발달 장학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수상을 선택할 때는 '교과우 수상은 좀 빼고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활동의 어떤 다양성 이런 것들이 좀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임원 활동 경력만이 중요하냐, 저희 특히 역할의 주도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임원 활동의 경력도 어 어 1 학기 반장 활동을 함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반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즉 본인이 맡은 역할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잘 드러내 줘야 된다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가를 할 때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실제 면접을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활동을 왜 했는지, 역할하면서 어떤 역할을 잘 이행했고 어려움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도 꼭 전공하고 무조건 일치하는 활동만을 좋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어 이거를 좀 쉽게 이해를 드리면 동국대학교에만 해도 50 개가 넘는 전공 학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고등학교에서 동아리 활동만을 통해서 전공적 합성을 맞춘다라고 하면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동국대 기준으로는 50 개가 넘는 동아리 활동이 개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고등학교 상황상 그럴 수는 없을 거고요. 중요한 거는 활동하면서 본인이 전공하고 관련된 역량을 어떻게 키워 나갔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황색으로 써 놨는데요. 전공하고 관련된 역량에 초점을 맞추어서 좀 전공 적합성이라는 것을 좀 폭넓게 유연하게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열 적합성, 뭐 전공 적합성 이런 걸 구분하실 필요는 절대 없고요. 보시다시피 예시를 보면은 경영학과 지원하는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꼭 무슨 경영, 경제, 탐구 동아리 이런 것만 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 관련 동아리 활동하면서 그 활동 내용 안에 국제적으로 성공한 기업을 본인이 비교를 해 보고 이런 거를 영장문을 통해 탐구를 진행했다. 그러면 영장문 동아리긴 하면서도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에서 가끔 평가를 하다 보면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연극 동아리를 한다든가 오케스트라 동아리를 한다든가 하면은 참 그 학생이 예뻐 보이는 거죠. 어떤 학생들은 전공하고 맞춰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접근하는 경우들을 되게 간간이 볼 수가 있는데, 정말 본인이 좀 하고 싶어서 했다는 느낌들, 그 안에서 열심히 했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을 때 뭐 결과를 떠나서 '참 이 학생은 참 학교 생활을 재밌게 열심히 했겠구나. 참 예쁜 학생이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은 본인이 좀 관심 있는 분야 정도로 아니면 계열 정도로 보시고 그 안에서 전공에 대한 역량을 그 이제 키워 주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마도 학업 역량일 텐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이제 등급만으로 보여지는 거를 보고 평가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앞서 말씀드리면 뭐 평가자 수, 이수한 수, 그다음에 원점수, 평균, 편차, 등급, 학교에서 개설된 교육 과정의 내용들을 고려해서 이 학생이 학업 역량이 있느냐, 우수하냐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 당연히 세특 능력상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본인이 해야 되는 과목에 대한 좀 선택을 하는 주도적인 태도가 필요하고요. 선택 과정에서는 과목명이 좋은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기초적인 베이스를 닦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게 등급 성적이 향상되는 학생만이 좋은 평가를 받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성적이 향상되는 학생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특히 1학년 때는 이제 공통 과목으로서 전교생이 같이 경쟁을 하고 2학년 때는 또 관심 있는 과목을 중심으로 경쟁을 하다 보면 1학년 때 100 명이 경쟁하던 것이 뭐 2학년 때는 30-40 명. 그럼 당연히 등급 받기가 쉽지가 않겠죠. 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제 등급이 낮아지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등급이 오른 학생만이 종합 전형을 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는 이제 본인이 관심 있는 전공 관련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그 공동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요새는 잘 운영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좀 적극적으로 탐색을 해 주시고, 그것이 여의치가 않다라고 하면 앞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독서 활동이라든지 혹은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도 그런 관심 있는 그 전공 관련 과목에 대해서 지적 호기심을 채워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특이 중요한 이유는 수업 참여 과정에 대한 시간들을 어떤 상황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과거에 이제 종합 전형이라고 하면은 꼭 비교과 활동만이 굉장히 중요한 전형으로 이해를 했었는데요. 인식이 되었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머님들 시절하고 지금 우리 학생들 시절하고 바뀌지 않는 것은 등교할 때부터 하교할 때까지 대부분이 교과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체 시간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수 단위 시간으로 보면 사실 3년 동안에 12% 밖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대체적으로 90% 가까이는 이제 교과 수업 시간이고, 결국 그 시간에 무엇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가 굉장히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평가하는 요소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지난 시간에 들었던 내용하고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교육 과정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평가에서 중요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2015 개정 선택형 교육 과정 안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뽑고자 하는 인재는 학교에서 개설된 교육 과정 안에서 그 안에서 과목을 좀 주도적으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학업 성취를 우수하게 보이는 학생을 우수 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교육 과정이라는 건 이제 학교에서 해 주셔야 되는 역할이고요. 과목을 선택하는 건 학생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선생님의 어떤 조언 그리고 부모님의 조언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학업 성취를 보이는 부분은 이제 학생의 온전한 학생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올해 자료는 아니고요. 이제 재작년입니다. 올해는 이제 입시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데이터 이런 식으로 저희가 분석까지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부분 차후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 한번 이제 기하라는 수학 과목이 굉장히 이수 비율이 좀 낮았었습니다. 공과대학에 지원을 하는데도. 보시면은 지원자의 60%가 이제 기하 과목을 이수를 했는데, 1 단계 합격할 때는 76%로 최초 합격할 때는 80% 가까이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만큼 이 과목 주어진 과목 선택권 안에서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 본인의 학습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학과에서 필요한 과목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 대학들도 많이 안내를, 저희도 전공 가이드북을 통해서도 대략적인 안내를 하고 있고요. 교육청 홈페이지라든지 혹은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정보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과 전형이 많아졌다 하지만 결국 이제 종합 전형이 아직도 파이가 조금 더 높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좋은 교과 등급을 받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입학 후에도 공부를 잘 따라갈 수 있는 기초적인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과목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 평가를 하다 보면 기하를 이수한 학생과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 중에서도 특히 뭐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 중에는 선택을 안 한 학생도 있고 하지 못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선택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당연히 뭐 주도적인 학습 태도, 학습의 주도성 이런 데서 좋은 평가를 더더욱 받을 수가 없고요. 선택을 못한 학생들, 즉 개설이 안 돼서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데서 그런 관심도를 잘 보였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사실은 좋은 고등학교다라는 것은 다양한 교육 과정을, 학생들이 하고 싶은 분야로서의 교육 과정을 다 개설을 해 주고 준비를 해줄 수 있는 학교인가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고등학교의 기준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기하를 이수하지 않는 학생이 고급 수학을 이수한다. 아까 제가 지나가면서 언뜻 말씀드렸는데요. 과목명에서의 멋짐만 드러난다고 해서 좋은 평가를 절대 하지 않는다. 이 고급 수학이 무엇을 배우는지 다 이런 것들을 판단한 후에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과목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른들의 눈높이에서 고급, 심화 이런 게 들어간 것을 선택하게끔 유도하기보다는 기초적인 학업을 키워나갈 수 있는 학습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오히려 더 도와주시는 것이 종합 전형에서는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 동대문 진학상담센터에서도 많은 정보와 안내를 드리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대학들이 실질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 실제 학원가에서 쓰는 자료들도 다 이런 대학들의 자료를 총 같이 이제 엮어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입시 진행하면서 저희도 전공 가이드북 그다음에 전형 가이드북 다 만들어서 제공을 했었습니다. 특히 저희 동국대학교 학생부 위주 전형 가이드북은 꼭 동국대학교만이 아니고 다른 대학을 지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충분히 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학년도 입시가 바뀌면은요, 또 빠르게 저희가 다시 내용 업데이트해서 또 안내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깐요. 이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시간 제가 화장실도 못 가게 해 드리고 강의 진행을 했는데요. 이상으로 저는 준비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뭐 질의 사항 있으시면 말씀 주시거나 채팅창 통해서 말씀 주시면 간단히 좀 답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